정부가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불법화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 초대형 투자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스키 시즌이 시작되자 카드사들이 스키장 할인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리프트 렌탈권부터 각종 부대 시설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해 전면 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점쳐졌는데요.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불법화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운영 가능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투기 과열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와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통화 거래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는 신용 공여 등을 할 수 없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집니다. 가상통화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 국내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 허용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는 전면 금지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을 금지하는 등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상통화를 통한 모든 불법 행위에는 엄중 대처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자 등이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해 전기료 감면 등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오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오늘 2020년까지 지켜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혜택을 몰아준 겁니다.
이날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한 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 40에서 60제곱미터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4년 단기 임대는 50% 감면, 8년 장기 임대는 7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양도세 50% 적용, 10년 이상이면 70%를 감면해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70%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2호 초대형 투자은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인가안이 오늘 증선위 회의에 이어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2호 발행 어음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초대형 IB로 KB증권이 유력해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2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KB증권 인가안에 대해 더 심사한 후 2주일 뒤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에서 다시 인가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이후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에 대한 단기금융업 심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불안전 판매 행위와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관련해 KB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 주의를 받으면서 2호 단기금융업 인가증권사로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대우가 유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중징계를 받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KB증권의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금지 위반은 2014년 현대증권 때 벌어진 일이고 KB금융지주로 편입되면서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할 경우 약 일주일 뒤인 1월 첫째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됩니다. 따라서 결국 2호 단기금융업 인가 자체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통과한 후에야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가에서 발행어음 출시까지 약 2주일이 걸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호 발행어음 상품은 내년 초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겨울철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카드사들이 스키장 할인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전국 주요 스키장의 리프트 렌탈권뿐 아니라 각종 부대 시설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드사들의 겨울 스키 시즌 할인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주요 스키장을 대상으로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할인율이 다르고 야간 주말 프로모션 등이 있어 차이점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KB국민카드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스키장 할인 혜택을 내놨습니다. 전국 주요 11개 스키장의 리프트권 렌탈 등을 국민카드로 결제 시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눈썰 매장과 스키 강습, 곤돌라, 사우나 등 부대 시설도 최대 40% 할인됩니다. 롯데카드도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 렌탈 등을 최대 60% 할인해주는 롯데카드 2017-18 윈터 페스티벌을 실시합니다. 오크밸리에서는 리프트권 렌탈을 25에서 60%, 일반 강습 부대 시설을 30% 할인해주고 심야에는 리프트권을 만원에 제공합니다. 비발디 파크에서는 리프트, 렌탈, 눈썰 매장 이용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카드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의 리프트 주간권 본인 만원, 동반 3인 30에서 50% 할인을 제공하는 만원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웰리 힐리파크에서는 눈썰매 이용권 한 장을 하나카드로 결제 시 한 장을 무료로 증정하는 눈썰매 1+1 이벤트를 엽니다.
BC카드는 내년 2월 말까지 대명 비발디파크와 용평 리조트, 피닉스 평창 등 전국 11개 스키장의 리프트권 렌탈권을 최대 60% 할인해줍니다. 야간권 한 장 구매 시 추가로 티켓 한 장을 동반 1인에게 제공하는 1+1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르는 것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 곳곳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의 소득이 반토막 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입을 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편의점 하루 평균 매출액을 18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영업이익이 233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기존 4.3%에서 2.5%로 떨어집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유수당과 4대 보험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큰 건데요. 그런데 이 이베스트의 가정은 현재 편의점 근로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서 정확치 않습니다. 이 편의점 점주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럴 경우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영업이익이 360만 원에서 283만 원, 영업이익률은 6.6%에서 5.2%로 떨어집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가정보다는 타격이 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출 중 본부에 갖다주는 배분율이나 담배 매출 비중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또 가뜩이나 점포당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편의점 점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편의점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년 1년에 한해서 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건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대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점주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고요.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장 쓸 돈이 급한데 이 4대 보험에 가입해서 매월 얼마씩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4대 보험에 들어서 내는 비용이 이 13만 원을 보전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100만 원 준다 그러면 9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면 4대 보험이 12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특히 편의점의 경우는 보통 24시간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타격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각 편의점 본사에서 상생안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S25에 이어서 CU가 얼마 전에 상생안을 내놨고요. 또 세븐일레븐도 연내에 상생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GS25는 매년 750억 원 정도를, CU는 연 800억 원에서 900억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CU가 내놓은 상생안을 두고 이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생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CU 점주들은 내년에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점포에 지원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 기존 점들에게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있는 지원금도 야간 전기료 등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을 권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생안을 공동 발표한 기존의 가맹점주협의회 집행부는 일괄 사퇴를 했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도리어 문매를 맞으니까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점주의 타격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생명보험업계의 저축보험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고객에 주는 이자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은행 예적금에 비해 반영 속도가 늦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공시이율에는 시중금리와 자산 운용 수익률 등도 함께 반영되는데 보험사들의 자산은 대부분 장기 채권이라 금리 인상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 연동형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2.5% 수준으로 여전히 은행 예적금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만큼 내년 초부터나 생보사별로 공시이율의 금리 인상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10년 초과 상품 기준 0%대인 최저보증이율은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고객에 이 정도 이율은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장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장기 상품을 취급하는 생보업계는 10년 이후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지주 회사들의 최고 경영자 선임 과정에 대한 검사에 착수합니다. 최영식 금감원장은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승계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며 회장 후보군을 선정하는데도 현 경영진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계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스스로 이사회를 구성해 자신의 연임을 유리하게 한다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최대 증가액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 1천억 원으로 15조 2천억 원이던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5조 1천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전 9조 9천억보다 증가폭이 늘어난 겁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새 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어 역대 최대폭의 증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말 각종 할인 행사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당장 내년부터 중국발 불황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8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액정 표시 장치, 유기 발광 다이오드 생산 시설이 순차적으로 완공된다며 중국의 LCD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증설 물량이 LG 디스플레이의 50%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LCD와 OLED 자체 생산을 늘리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가격 경쟁력과 물량 공세 등에 밀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디스플레이 산업뿐 아니라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산업, 석유화학,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6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서울은 한 곳도 분양 물량이 없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16개 단지 6,375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0년 이후 1월 평균 분양 실적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겁니다. 지역별로 수도권 9개 단지 3,864가구, 5대 광역시 4개 단지 779가구, 지방 중소도시 3개 단지 1,732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 메시지로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을 거론하며 한중 동질성을 부각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이 9.2%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사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4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올해 국내 총생산은 약 5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9억 5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연일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5도로 예상되는 등 대체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은 크게 밑돌며 춥겠습니다. 한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건조특보 지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한파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까지 지속되다가 금요일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으니까요.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간신히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단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하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7도, 대구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 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